오늘도 비뇨의학과 라이브 닥터곰의 비뇨의학 연재승 선생님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이제 새해 들어서 우리 첫 방송이죠. 네, 정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도 건강하시고요. 늘 건강하십시오. 저희도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인사드리러 나오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문의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죠? 이게 뭘까요? 네, 친숙한 그런. 네. 저희가 요즘 많이 하시는 유튜브 채널이란 거를 새로 파봤어요. 만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홍보할 겸 시작할 때 띄워봤고요. 네. 이쪽이 선생님 거죠? 네, 이름이 정말 너무나 신선하고 멋지죠. 비뇨의학 특공대라고 해서 검색하시면 나오지 않을까. 저는 닥터곰의 비뇨의학 그대로 봐주시면 되고 뭐 거의 같이 하는 내용 똑같이 올릴 것 같고요. 네, 비슷하겠죠. 저는 뭐 예전에 좀 더 촬영했던 거 있으면 편집해서 이렇게 좀 편집을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럴 수가. 네, 감사합니다. 그런 거를. 네, 그럼 오늘 이제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질문 받아놨던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정리해 주시면은 제가 하나씩 다 답을 드릴게요. 웬만하면은 오늘 질문 주신 것들은 다 답을 드리고 넘어갈 거거든요. 할 수 있을까요? 해보죠, 뭐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아이유 목소리님, 채널 개설했습니다. 네, 아이유님 감사합니다. 일단은 질문이 나오는 동안 준비했던 거. 김준태님의 질문입니다. 남성 호르몬은 신체에 어떤 작용을 하나요? 되게 광범위한 질문이죠. 네. 남성 호르몬은 은정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다 남성, 여성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남성에게는 남성 호르몬이 더 드라마틱한 역할을 할 것이고 여성에게는 또 생리라는 것도 있고 여성 호르몬이 더 영향을 많이 끼치겠죠. 남성에게 남성 호르몬은 일단 출생 전부터 이제 고환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은 이제 여성의 경우 난소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분화가 달라지게 될 거고 출생 후에는 물론 사춘기 전까지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다가 2차 성징 이런 데 거치면서 남성의 경우에 목소리가 굵게 만들어지는 그런 변성기라든가 아니면 체모 이거는 물론 여성 호르몬 다 영향을 끼치겠지만요. 남성의 성기가 커진다든가 좀 더 근육이 잘 생기게 한다든가 골격이 좀 더 크고 단단해진다 다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고요. 성숙 후에는 성 기능이 계속 유지되게끔 발기력이든 성욕과 관련된 사항이든 계속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 주시죠.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개체로서의 성분화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또 하나는 물론 남성 호르몬이 이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남성 호르몬이 좀 떨어진 분들, 예를 들어 노년인 분들, 남성 요새 많이 나오는 남성 갱년기인 분들의 그런 느끼시는 증상에 대해서 다 비슷하게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왠지 지방이 늘어나고 뱃살이 나오는 것 같고 근육이 좀 줄어드는 것 같다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그런 거에도 영향을 끼치고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지질대사 뭔가 지방을 좀 줄이고 더 좋은 방향으로 되는 거를 남성 호르몬이 하고 있는 거고요. 조혈기능 이제 빈혈과 반대쪽 얘기겠죠. 본메로에서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남성 호르몬 주입 치료를 할 때도 늘 저희가 조혈 기능이 너무 과해서 피가 끈적해지지 않는가 이렇게 계속 모니터링 하게 됩니다. 면역 기능에도 관계가 되어 있고요. 또 인지 기능, 정서 이런 데도 영향이 다 끼치고 있어서 정말 질문은 간단했지만 저희들이 말씀드릴 건 너무 많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남성 성분화부터 성기능에 관련된 안드로제닉한 피처가 있고 그다음에 갱년기 때도 이제 문제가 되는 합성 대사와 관련된
아나볼릭한 피처가 있어서 이런 게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좀 프랙티컬한 거 말씀을 드리면은 남성 호르몬 보통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피검사로들 많이들 오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TV나 어떤 매체에서도 예능에서도 많이 나오고, 아, 그렇죠. 이거는 뭐 정력왕이다, 네, 뭐 네. 남성 호르몬이 뭐 몇이 나왔다 이런 거를 많이들 언급을 하는데 그러면은 피검사 하시는 분들 평균 수치가 어떤지 궁금하실 네. 수도 있어서 네. 뒤에 좀 해왔는데 이거는 아산병원에서 옛날에 연구했던 그 안태현 교수님 이하 교수님들이 연구했던 한국 남성에서 남성 호르몬 수치 어떤 뭐 중앙값 이렇게 그 분포를 본 거고요. 40대 이전에 한 4.4 정도가 메디안 수치라고 돼 있고요. 조금씩 네.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연령대별로 남성 호르몬의 평균 또는 중앙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좀 낮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어떤 증상이 있는데 이게 내가 갱년기가 온 거나 남성 호르몬이 떨어진 거 아닌가요? 하고서 이제 검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 성인에서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겠죠. 갱년기 증상하고 뭐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피로하고 의욕이 떨어지고 의욕이라면 뭐 성욕, 식욕, 뭐 평상시에 그렇죠. 모든 것들이 네. 지치고 우울감, 감정 기복, 짜증, 성기능 저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네. 보기만 해도 참 우울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그리고 다들, 네. 요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주제라서 좀 길게 말씀을 드리는데 남성 호르몬 수치가 단순히 어떤 그 성기능과만 연관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대사성 증후군, 뭐 성인병이죠. 네, 네. 뭐 비만, 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이런 것들 아까 지질대사에도 영향 끼치니까요. 그렇죠. 아주 밀접합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하고도 연관성이 많고요. 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고 또는 어떤 대사성 증후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도 이 치료를 하는 거죠. 오, TRT. TRT. 뭘까요? 호르몬 보충요법. 아, 테스토스테론을 그냥 넣어주는 리플레이스먼트 건가요? 테라피, 트리트먼트가 될 것 같고요. 이런 치료 많이 하시나요? 저는 필요한 경우에는 뭐 당연히 아끼지 않고 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은 다른 이유로 많은 분들이 또 이름을 어찌어찌 알고 계신 것 중에서 뭐 내비도 주사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3개월 동안 한 개체의 남성 호르몬을 쭉 높게 유지시켜주는 뭐 기간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는데요. 그런 것들을 특히 진짜 남성 갱년기인 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하시는데 진짜 혈액 검사했는데 많이 낮아져 있다 그러면은 보충을 해드리면 상당히 도움이 되죠. 여러 가지 이건 뭐 삶의 전반에 대한 것이 좋아지니까요. 그리고 뭐 3개월 가는 주사다라고 해서 제가 꼭 1년에 4번을 그렇게 꼭 맞으시라고 하는 건 사실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런 분들도 여름만 되면 너무 힘들다 이럴 때 뭐 1년에 1번이든 2번이든 이렇게 보충을 해드리긴 합니다. 근데 또 젊은 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호르몬 보충을 불필요할 수 있는데 계속 하게 되면은 우리 고환 원래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고환 친구가 나태해져서 내가 일을 안 해도 외부에서 자꾸 들어오는구나 하면서 걔들이 쉬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젊은 남성들에 대해서는 물론 일시적으로 뭔가 너무 힘든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면 잠만 자고 성행위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다 보니까 더 무기력해지고 더 피로하고 또 성행위 안 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면은 한번 뭐 엔진오일 넣어주듯이 한번 남성 호르몬 넣어서 파바방 돌려주는 경우는 있긴 하죠. 그래서 이 네비도라고 얘기한 주사하고 보통 예나스테론이라고 하는 주사 두 종류가 있고요. 반감기가 좀 다르고 약동하기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개 두 가지 주사를 맞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먹는 약도 있고 네, 패치나 젤 타입도 있고 하지만 대개는 병원에서는 주사를 많이 쓰게 됩니다. 대신에 이거는 그 꼭 맞아야 되는 경우 그리고 부작용이 없는지 여부를 꼭 확인을 하면서 쓰게 돼 있습니다. 확인해야죠. 네. 주사를 맞기 전에 피 검사를 하고 기본적인 체크는 한 이후에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위험 인자들, 아까 얘기했던 대사성 증후군에 해당하는 이런 애들이 남성 호르몬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얘네가 더 안 좋아지기도 하고 악순환이 되는군요. 원인과 어떤 결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비만, 당뇨, 혈압, 네. 그 외에 뭐 수면 부족, 스트레스, 뭐 흡연 이런 것들이 그 남성 호르몬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 요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 질문을 또 좀 받아보면은 홍콩 할매님께서 두 분이 친한 친구시냐고 물어보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를 동년배로 봐주셨으니 정말 존경하는 감사하고요. 형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형 동생이고요. 저희는 네, 태생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좀 적은 남자들도 있죠. 당연히 이거는 그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주로 고환에서 이제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적다기보다는 마치 사람의 키가 작은 사람, 큰 사람이 있듯이 테스토스테론 레벨도 좀 낮은 사람, 높은 사람이 있겠는데요. 그거는 또 다 여러 가지, 그거 하나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밸런스가 맞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정상 수치 안에서 자신이 여러 가지 아까 저기 나와 있는 그런 역할에 큰 문제가 없고 발기 잘 되고 성행이 잘 하고 여러 가지 뭐 근육 잘 만들어지고 하면은 조금 적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고환에서 분비가 되죠, 테스토스테론은. 아까 중앙값이 뭐 4.4, 4.3 뭐 이렇다는 얘기였고 노멀 레인지를 치면은 한 2점대부터 이제 뭐 7점대까지 그 범주를 봅니다. 그래서 뭐 3.0이 나왔다고 해서 뭐 병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니까 남성 호르몬은 그리고 그 하루 중에 언제 체크하냐에 따라서 오전에 체크하면 좀 높고 오후에 체크하면 떨어질 수도 있고 일중 변화도 있고 컨디션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뭐 수면 상태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지만 아까 언급했던 갱년기 증상이 있으면서 검사를 했을 때 좀 낮다. 그럴 때 어떤 삶의 질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주사를 맞는 거는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클라우디아님, 남편이 성욕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그것도 남성 호르몬이 줄어든 탓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남편분께서 현대 도시인으로서는 저는 가장 쉽게 노출되는 게 피로와 권태인 것 같은데요. 잠 못 주무시고 일하실 때 스트레스 받으시고 계속 그게 악순환이 돼버리면은 사실 성욕이라는 게 다른 것들이 좀 받쳐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진료 볼 때 정말 그런 현대 도시인 여기 살고 계시는 우리 남성분들이 너무 괴로운 경우가 많아서 그냥 하와이 가서 3개월 쉬시다 오면 다 좋아질 거라고 말씀드리는데 뭐 그럼 씁쓸한 뭐라고 하세요 환자분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시는데 그냥 내가 그렇게 뭔가 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웃으면서 끝납니다. 웃으면서 끝나는데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원하시면은 남성 호르몬 체크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런 걸로 오신 분들 많으세요. 그럼 저는 일단 남성 호르몬 체크는 해보고 정상으로 나오건 조금 떨어지건 간에 아까 얘기하셨던 다른 요인들이 많죠. 과로와 스트레스와 어떤 뭐가 땡겨야지 관계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니까 여러 가지 땡겨요? 있으니까. 네, 뭐 그렇지 않나요? 땡겨요. 네. 그리고 해플리 에버 애프터님 비뇨의학과에서 자궁경부암 주사를 맞을 수 있습니다. 네. 간혹 여성분들도 오셔서 맞을 때 있어요. 저희 병원에서도. 네, 저희도 남친, 여친 같이 손잡고 오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궁경부암 주사라고 하면은 그 여성의 전유물 같지만 그 가다실이라고 하는 백신 주사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남자에서는 보통 가다실만 인정이 돼 있거든요. 여성분들도 요즘은 가다실 나이는 제일 많이 맞으시니까 산부인과에서 더 많이 맞겠지만 비뇨의학과에도 준비는 되어 있고 비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네. 그리고 여성분들 비뇨기과에 가기 좀 꺼려지는데 여성은 산부인과를 가야 하나요? 뭐 많이 말씀드리지만 소변 문제는 원래는 저희 쪽 분야죠. 그렇죠. 저희가 관심이 있다 보니까. 네. 그 고유 항목인데 뭐 산부인과 가셔도 괜찮으면 내과 가셔도 되고요. 근데 이 치료가 잘 안 되거나 너무 자주 재발을 하거나 그러면은 저희 관심 분야니까 산부인과 선생님도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난치성이다, 약으로 잘 안 듣는다 하면은 비뇨기과 가보십시오 보통 하십니다. 그래서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저희 병원은 한 20, 30%는 여자 환자신 것 같아요. 저희는 10에서 20%. 네. 그리고 그와 연관된 거 아래 있어서 BL님 비뇨기과에는 여자 선생님 안 계신가요? 계시죠, 더러. 계신 곳도 있지요. 네, 근데 아주 드뭅니다. 비뇨기과 전공을 하신 분들이 드물기 때문에.
쿵마마님, 남성 호르몬 떨어지면 외도 확률 떨어질까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은 이 명제가 그 뭔가 성적 의욕이 넘치면은 외도 확률이 증가한다라는 명제랑 조금 사이에 뭔가 3단 논법이 껴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잘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외도라는 게 전 잘 모르지만 뭐 심리적인 외도가 그러니까 감정 혹은 뭐 네, 그러니까 꼭 육체적인 외도만 있는 게 또 아니다 보니까 무슨 그런 이상한. 난 잘 그러니까 모르겠네요. 저희가 여기는 그 미혼이시고 아하, 저는 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외도라는 단어는 되게 그냥 명확하게 들어오는데요. 어떻게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 외도죠. 그러니까 뭐 어떤 불특정한 환자분이 네. 자주자주 이제 검사를 하러 오세요. 그때마다 균이 바뀌어요. 균이 예. 바뀌고 자주 단골 환자분이 계신데 네. 그 남성 호르몬 체크를 한번 하자고 했더니 음. 뭐 2.0 나오시더라고요. 그거는 정확한 반례네요. 예시가 그러니까 맞지 않는. 인과관계는 사실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이제 술자리도 좋아하시고 뭐 이렇게 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술, 담배 하시다 보면 예. 다른 사회적인 요인도 많기 때문에 음. 제가 잘 답하기 힘든 것 같고 네. 남성 호르몬 체크는 비급여입니다. 네. 대개의 경우에는 네. 어떤 호르몬에 이상이 있거나 뭐 다른 이유로 하는 게 그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한 게 아니라면은 대개는 비급여로 발생을 하고 비용이 얼마 받으시나요? 저희는 3만 원 받습니다. 동일하네요. 네. 저도 3만 원입니다. 네. 근데 그거는 다 다를 뭐 겁니다. 2만 원 받는 데도 있고 한 5만 원 받는 데도 있고 뭐 그럴 거예요. 네. 뭐. 어느 특정 아무튼 정도 이상의 검사실을 운용하는 곳이라고 하면은 음. 비용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확도 같은 거는. 콩마마님이 다른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음식과도 연관이 되나요? 흑마늘도 근거가 있나요? 흑마늘 전 이런 질문 하면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것도 물론 적어놔야지. 그 남성 호르몬이 결국 모든 다른 부분이 좋아야 또 잘 생성되기 때문에 영양이 부족하고 그 영양 실조에 걸려 있다면 당연히 잘 생성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흑마늘이나 이런 특정한 식품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특정 식품과 어떤 그 건강 보조제를 거의 안 먹기 때문에요. 전 공부가 부족해서 잘 모르는. 그리고 소변 쪽이면 신장 쪽도 보시나요? 저희 분야에 들어갑니다. 비뇨의학과에서 보는 장기는 오줌이 생성돼서 만들어지고 배출되는 신장, 네. 요관, 방광, 남자들은 전립선, 그다음에 요도 음, 뭐 이렇게 쭉 보게 돼 있습니다. 고환도. 이용상님, 고환에서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준다고 하던데 호르몬 분비를 독려하기 위해서 마사지 같은 것들 개인의 노력으로 이거 연재성 선생님 좀 아실 것 같은데. 전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우리 고환 친구에게 마사지를 해주면은 결국 고환에서 이제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그런 세포가 있는데요. 그 세포가 하는 역할이 있을 텐데 세포는 이렇게 좀 또 만져주고 해준다고 직접적으로 도와주지는 않겠지만 일단 좋은 것은 혈액순환이 잘 되면 좋고 그렇죠. 근데 또 노폐물이 너무 많은 피가 거기에 몰려 있어서 좋을 건 없기 때문에 비슷한 맥락에서 정계정맥류라고 해서요. 근처에 정맥이 막 늘어나서 그 산소가 다 빠진 그런 노폐물 많은 피가 쪽쪽 빠지지 않고 거기에 쫙 깔려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거는 이제 좋지 아니한 건데 마사지와 그의 연관성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고환이 우리가 이렇게 약한 우리 인간의 그러니까 수컷의 약점을 이렇게 바깥에 노출시키고 딸랑딸랑 다닐 이유가 전혀 없는데요. 난소처럼 뱃속에 넣고 다니면 훨씬 안전할 텐데 이걸 바깥에 달고 다니는 이유가 고환이 포유류가 다 그렇죠. 적절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온도가 그 복부의 체온보다 조금 몇 도 낮은 걸로 돼 있어서 안타깝게도 그걸 이렇게 달고 다니는데 마사지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고환을 조금 뭐 약간 시원하게 통기가 잘 되는 속옷이라든가 너무 땀 차고 너무 뜨겁게 너무 오래 앉아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좋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마사지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네요. 네. 네. 뭐 그거보다는 남성 호르몬 수치를 올리고 분비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또 흔한 얘기지만 술과
아, 맞습니다. 담배와 스트레스와 과로와 수면 부족과 이런 것들을 피해 주시고 또 물을 많이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 일단 그리고 오래 앉아 있거나 너무 오래 눌려 있는 거 안 좋을 거고요. 네, 맞다. 개인의 노력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마사지에 너무 집중했네요.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원시인처럼 살면,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원시인 같은 생활을 하면 남성 호르몬은 좋아진다. 열심히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너무 오래 앉아 있지 않고 파워 성관계를 하고 그리고 계속 일찍 자고 파워 성관. 그러니까 네, 활발한 성관계를 하시고 그러니까 뭔가 원시인처럼 단순하게 막 운동 열심히 하고 성욕 폭발시키고 일찍 자고 그러니까 현대 도시인의 생활과는 사실 사뭇 반대쪽에 있긴 한데요. 그런 식으로 좀 생활할 수 있으면 남성 호르몬이 증대될 걸로 믿어요. 쉽지 않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금치똥님 반응이 되게 좋으세요 지금. 네. 계속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에 대한 얘기를 일단 좀 나눠봤는데 질문이 많이 나와서 이것저것 그 말씀을 드려봤고요. 유티님의 질문입니다. 조루를 방지하기 위해서 참는 훈련을 해야겠다고 합니다. 느낌이 와도 참는다. 사정을 지연시키는 게 정말 조루 방지, 성관계의 만족에 도움이 되나요? 삽입은 몇 분 정도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조루 사정에 관한 거 지난번에도 말씀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내용으로 오시는 분들 상당히 많죠. 네. 조루 증상, 네. 또 지루 증상. 아, 조루증의 정의는 뭘까요? 조루증의 정의. 이게 확실하게 모두가 동감하는 그런 확실한 정의라는 건 있지 않지만요. 일반적으로 개개인이 자기가 좀 이르다라고 느끼면 주관적 조류일 수는 있겠지만 학계에서 보통 얘기하기로는 그 진로 성기를 삽입한 후에 이제 성관계를 시작했을 때부터 사정까지의 시간이 한 1분 이내다라고 하면은 보통 조루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네. 1분이라는 게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이 되실 수 있겠지만 은근히 남성들의 지속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길지는 않아서 아마 평균 혹은 중앙값이 어떻게 될까요? 한 5분 정도 될까요? 한국 남성 뭐 4분 30몇 초, 5분, 4분, 5분 사이 정도로 보면 네. 되고 논문도 여러 개 분석하면 2분부터도 정상으로 보는 데도 있고 어떤 네. 데는 뭐 7분 이상. 그래서 그게 인종과 또 연구한 뭐 집단에 따라서 좀 편차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루증은 1분 이내면 늘상 1분 이내다 그러면 조루증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조절이 되지 않고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 많이 겪는다. 그렇죠. 그런 분들은 2분, 3분이어도 그 넓은 범위에서 그 조루증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치료를 어떻게 하냐 보통 저희는 주로 약물 치료를 하죠. 그렇죠. 일단 원인이 있겠습니다. 뭐 전혀 안 그러던 분이 갑자기 전립선염 증상과 함께 발기부전 조루를 뭐 호소하신다. 그럼 뭐 전립선염을 치료하면 될 치료하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분이 군대 가셔서 그 훈련소에서 4주 동안 그 어떤 사정도 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억압받고 있다가 이제 휴가 딱 나와서 여친이랑 했더니 갑자기 금방 쌌어요. 이런 경우도 있죠. 그거는 이제 일시적인 컨디션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겠고요.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데 네. 장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늘 그래 왔고 나의 1분 미만이 그냥 아주 안정화되어 있는 그런 짧은 시간이다라고 하면은 저도 보통 처음에는 약을 먼저 사용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간편하고 너무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쓰는데요. 그래서 많이들 얘기하시는 약 외에는 되게 유명한 그 스타트 테크닉 있죠. 뭐 그 행동요법이죠. 행동요법이에요. 자극을 넣다가 이제 임계에 다다랐을 때 딱 중단을 하는 것이죠. 저는 보통 이거를 설명 꼭 드리거든요, 환자분들한테. 아, 네네. 그러니까 그 자위할 때 테스트를 해보라고 그러는 거죠. 아, 그렇죠. 1점부터 10점까지 자극 강도를 쭉 보면은 뭐 9점, 10점이 이제 어떤 사정을 주체할 수 없는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전에
어떻게 하면 지연할 수 있죠? 지연요. 일단은 자극을 떨쳐버리거나 네. 그거를 뭐 스퀴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할 텐데 일단 스퀴징도 있지만 그건 그 막 별로 압력이 걸리지 않을까요? 때문에 네. 그냥 손을 놓고 그렇죠. 그런 훈련을 반복해서 그 단계를 좀 느낌이 오면은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도움이 물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하다가 그러니까 조루인 분들 자체가 아까 말씀해 주신 단계가 0, 1, 2, 3, 4, 5, 6, 7, 5 좀 그런 것 같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1, 2, 3, 4, 5, 6, 7, 8, 9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조루이기 때문에 그 사이 우리가 샤워할 때 정말 따뜻한 물,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 사이를 참 조절하기 힘들듯이 그 사이를 맞추는 게 힘든 분이 조루인 분인데 이걸 하라고 하면 참 힘들겠지만 오늘 실패하면 내일이 있고 내일 또 빨리 싸면은 모레가 있고 하는 거니까 그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좀 만담 형식으로 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질문을 좀 받을게요. 네네. 그 국소 마취제도 있고 약이 있고요. 수술적 치료도 있죠. 네, 수술 치료 근데 있죠. 수술에 대해서는 진짜로 약간 그 갑론을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술부터 권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고요. 네, 모두가 효과가 있는 건 아니어서 그렇죠. 일부의 분들이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 신경 차단술이나 뭐 귀도 확대술 예전에 저희 방송분에도 어딘가 있을 텐데 얘네의 제일 큰 단점은 효과 없음이에요. 수술하고 나서 무슨 큰 부작용 같은 건 사실 없는데 비용을 들여 수술했는데 똑같은 분들 꽤 많아요. 그렇죠. 효과 보는 분도 물론 계시지만 그래서 네. 저희는 마지막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면은 좀 더 만족도가 높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기 시금치똥님이 되게 그 해박하신 것 같아요. 국소 마취제를 그래서 쓰죠. 리도카인 여기 써 있죠. 아, 네네네. 이거 방송 준비하려고 요 9,000원 주고 산 거예요. 저희 앞에 아, 약국에서 2,000원이더라고요. 2,000원인 줄 알았는데 9,000원이군요. 네, 9,000원이에요. 굉장히 비쌉니다. 5포가 들어가 있고 네. 뭐 이런 약도 있고 리도카인 성분으로 된 건데 이거는 뭐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그죠? 조금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약은 먹으면 되는데 이거는 아마 설명서 보시면은 관계약이 얼마 전에 바르고 그리고 상대방한테도 이게 전달이 닿으면 안 되면 되고 느낌이 별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고요. 약은 승인받은 뭐 그 원래 그 SSRI라고 하는 그 항우울제 계통으로 나온 약들이 있죠. 네. 프릴리지하고 뭐 다른 네노마. 약들이 있고요. 질문 주신 걸 좀 받아볼게요. 그렇게 해야겠네요. 탈모, 바르는 약, 먹는 약 모두 성욕을 떨어뜨리나요? 바르는 약은 아마 뭐 미녹시딜 같은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뭐 큰 영향이 없을 테고요. 먹는 약도 사실 성욕 리비도를 좀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게 너무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실제 연구에 따르면 정말 10명 중에 1명도 별로 그렇지는 않다.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정도인데 실제로 드시는 분들이 다 한 번쯤은 스스로에 대한 내가 이 약을 먹으니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실제보다 더 좀 과장되어 있는 그런 맞습니다. 부작용인 것 같아요. 탈모 바르는 약은 일단 그 성욕하고는 상관없고요. 먹는 약은 두 종류가 있는데 피나스테리드라고 하는 뭐 프로페시아, 프로스카 계통의 약이 있고 두테스테리드라고 하는 아보다트 계통의 약이 있는데 약전에 보면은 성욕을 드물게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드물게. 1% 내외로. 근데 거의 본 적은 없고요. 오히려 그거를 너무 이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인지하고 계셔서 탈모와 남성 호르몬, 탈모와 성욕, 탈모와 발기력을 미리 알고 오시는 게 오히려 바이어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섬세한 성격, 담대한 성격, 남성 호르몬과 관계가 있을까요? 너무 재밌는 주제인데 예를 들어 성함을 말씀드려도 되나? 우리 신동엽 씨는 네. 예를 들어 남성 호르몬 7점대로 유명하신 분인데 네. 그분은 섬세할지 담대할지 제가 좀 잘 알지 못하겠네요. 그러게요. 연구 과제인 것 같긴 합니다. 이거는 뭐 성격을 또 정량할 수 없다 보니 좀 어렵겠지만 아까 외도도 그렇고 참 개인차가 있는 거라서 너무 재밌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담대해지고 싶다 해서 남성 호르몬 맞으면 도움이 되나 이것도 조금 애매합니다. 오. 근데 되게 그 뭐랄까요 근육량도 늘어나고 똑같은 운동을 해도 근육이 벌크도 커지고 그 컷도 잘 나오고 좀 남성적으로 멋있어 보이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환자분들 그렇죠. 보면은
이서범님, 남자 자위 매일 저녁 샤워 전에 한 번씩 하면 건강에 해롭나요? 요 질문 좀 이따가 나옵니다. 그 사정 횟수 네네.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김부삼집 아들이 님. 고환 통증을 한쪽을 잃었어요. 아이고, 네, 골든 타임을 놓쳤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마 그 저희 예전 방송 중에 비뇨의학과 응급상황 중에 응급상황. 나왔던 고환 염전이 아닐까 싶네요. 아이고, 저런. 고환 염전이 고환만 심하게 아프고 이런 게 아니라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겠죠. 복통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 맹장염하고 헷갈릴 때도 있고 뭐 췌장염 뭐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복통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감별을 못하고 좀 뭉개다가 네. 뒤늦게 발견이 되면은 골든타임 6시간 정도를 놓치면은 수술로 되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런 경우에는 고환 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저런 상황에서 이제 응급실에 가게 되면은 일단 열고 들어가겠죠. 그렇죠. 살릴 수 있으면은 응급실이니까. 고환을 살려주고 간단하게는 이제 디토전을 해서 돌려주면 돌아올 수도 있긴 하지만 딱 그런 김부삼집님 질문과 같은 상황 때문에 작년인가 저도 무슨 그 방송 같은데 잠깐 자문 의사로 나온 적이 있어요. 아, 그러신가요? 맹장염으로 어느 대학병원에서 네. 오인을 하고 아, 맹장 수술을 했어요. 아, 네네. 맹장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에도 계속 복통이 지속이 돼서 네. 나중에 보니까 고환 염전이 있었던 거예요. 저런, 그러면은 참 큰일이네요. 그래서 그게 의료 사고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이 돼서 아, 예. 비뇨기과 의사 자문을 구했었죠. 아,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네. 어, CT를 찍었는데 애매하게. 애매하게 고환 쪽이 잘려 나온 거예요. 거기는 촬영이 안 되고. 풀로 커버가 안 돼서. 그래서 뭐 글쎄 전형적으로 오른쪽 아랫배가 아파서 아마 그런 임상적인 네. 진단을 내렸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고환 통증 있을 때는 밤에 저희가 응급 콜이 오면은 저희가 봤거든요. 네. 고환 쪽 한쪽 고환이 아파요, 뭐 통증 부었어요 그러면은 일단 저는 무조건 응급실로 큰 대학병원 가셔야죠. 응급실로 가서 네. 그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괜히 저희 병원으로 왔다가 저도 애매한 얘기를 하면 시간만 지체될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많은 4시간, 경우에는 6시간밖에 안 부고환염이나 뭐 다른 통증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애매할 경우에는 그냥 진단부터 치료까지 가능한 거는 이런 경우는 비뇨기과가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일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네. 어떤 분이 또 있을까요? 그다음에 고환 통증 골든 타임은 얼마죠? 뭐 4시간 보는 데도 있고 6시간 보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굉장히 짧죠. 굉장히 짧아서. 그렇습니다. 아유. 이동희님, 저희 병원에 오신 환자분이었던 것 같고요. 전립선염을 진단받고 약 처방이랑 주사를 일주일 간격으로 3번을 맞았는데 통증이 아직 남아있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요거 아마 맨 마지막에 준비되어 있는 질문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전립선염의 만성 아무튼 그 낫지 이거 않은 저희 부분. 환자분인데 이걸 좀 뒤로 넘겨서 요 질문을 먼저 받아들여도 되겠죠? 빨리 넘겨보겠습니다. 굉장히 큰 카테고리인데요. 전립선염증은. 자, 뭐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뭐 그 저희 환자분께서는 처음 전립선염을 진단받으셨을 수도 있고 뭐 딱 3주째 지금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고터투님 질문. 전립선염을 고생한 지 20년째입니다. 완치는 불가능한가요? 종종 뵙지 않나요? 네. 뵙는데 그게 좀 저는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개인차가 워낙 베리에이션이 큰데요. 전립선염이 진단이 돼서 일주일, 2주일 약 드시고 해피하게 졸업하시는 분도 제가 봤을 때 10분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뵙는 분들은 10분 중에 한 6분 정도. 그리고 전립선염이 그러니까 진단된 후에 약 먹고 좀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은 좀 불편해 하면서 뭐 몇 주, 한 달, 2달 이렇게 끄는 분이 10분 중에 한 3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한 분은 정말 조금 구천을 떠도는 분이 계십니다. 너무 괴로운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몇 가지 치료법인 약물 치료,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법, 그리고 뭐 그
물리치료 같은 거 이런저런 거를 다 했을 때도 크게 호전이 없고 너무 괴로우셔서 그런 분들은 이제 오시다가 좀 안 오시기도 하고 어디 가서 무슨 뭐 온열 치료기 이런저런 거를 또 구매해 보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참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좀 아쉽죠. 도와드릴 수가 없어서. 이동희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이거를 꺼낸 게 앞으로 뭐 계속 재발할 거라고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그 전립선염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 대부분은 만성 전립선염이 더 많아요. 카테고리상에는 급성 전립선염도 있지만 그 경우는 응급 상황일 수 있고 뭐 고열과 오한기를 동반한 되게 증상이 심해요. 근데 이게 재발하는 분들 원래 전립선염의 증상은 여기 보시면은 오줌 놓는 게 불편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배뇨장애 그다음에 통증 또는 불편감 안 좋은 느낌이 반복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성기능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증상이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치료가 좀 더디거나 재발을 잘하는 경우가 만성 전립선염 중에서 그 재발이 흔한 경우는 타입 3A, 3B가 뭐냐면은 골반 통증 증후군이라고도 불러요, 얘를. 크로닉 펠빅 페인 신드롬. 요거는 예전에 통증의학과 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콜라보로 진행한 부분인데 이것만 갖고 1시간 반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치료가 잘 안 되고 통증의 양상은 응급실 갈 정도의 통증은 되게 아니에요. 뭔가 있다 없다 있는 둥 마는 둥 하는데 신경 쓰이는 정도, 불쾌한 정도, 통증의 위치는 뭐 아랫배, 고환, 뭐 골반 쪽, 회음부, 음경, 요도 안쪽까지도 그렇죠. 다양할 수 우리하고 있거든요. 묵직하고 또 뭐 누가 잡고 있는 것 같고 뭐 화끈화끈하다, 뭐 간질간질하다, 쿡쿡 쑤신다, 칼로 베는 것 같다. 너무 다양하죠. 너무 다양한데. 그래서 그런 스펙트럼이 사람들마다 표현이 다른데 뭐 그 찌릿찌릿하다, 칼로 찌르는 것 같다, 뭐 뻐근하다, 무지근하다. 근데 이런 게 재발을 잘하고 그래서 비뇨의학과도 아까 얘기했던 저도 비슷합니다. 딱 한 방에 그 한 사이클 보통 저는 4주 정도를 치료를 설명드리고요. 치료 잘 안 되면 8주까지 치료를 할 건데 비세균성인 경우에요. 처음에 약을 좀 세게 쓰다가 네. 줄여가면 테이퍼링해서 줄여가다가 이제 끊게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게 뭐 한 달 뒤에 약을 끊었더니 또 재발했다. 그런 경우에는 또 비뇨의학과를 여러 군데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요. 똑 떨어지는 분들이 저는 60, 70%. 음. 뭐 한두 번 재발하는 분들이 한 20%. 비슷하네요. 한 정말 5% 내외가 계속 재발하는 분들은 네. 그냥 딱 얘기를 들으면은 딱 알아요. 네. 제가 뭐 어느 비뇨기과도 갔다 왔고 강남역에 어디 다녀왔고 어디 되게 유명한 데 다 다녀왔고 네. 대학병원도 심지어 많이 다녀오세요. 그럼요. 뭐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다 갔다 왔는데 별반 도움이 안 됐다. 그러니까 큰 이상은 없는데 나는 다 괴롭다. 하는 얘기는 이상은 온갖 검사하면 나중에 다 완치됐다고 하는데 증상은 남아있다. 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통증의학과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게 신경병성 통증이라서 회로의 고장일 수 있기 때문에 증상 자체만 잡을 수 있는 건 통증이 나을 수 있으니까 블락을 하게 의뢰를 너브 블럭 같은 거를 의뢰해 본 적도 있고 한의원 가신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신체화장애처럼 그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네, 치료하신 그럼요. 분도 있어요. 실제로 어떤 분도 이게 다 마음의 병이다라는 말씀을 어디 굉장히 잘 상담을 받은 이후에 통증이 뚝 떨어졌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그런 분도 있고 진짜 아픈 분도 당연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저는 그래서 결국 비세균성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의 목표는 증상으로부터의 자유로움, 증상 없고 내가 편한 거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전립선 암이라든가 어떤 다른 큰 질환을 내포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경우에 이런 말씀도 드려요. 그 아픈가 안 아픈가 이렇게 조금 귀를 기울이고 계속 테스트를 좀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통증을 그냥 무시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계속 그게 아프면 어쩔 수 없지만 또 아프네 이러면서 약간 그렇게 넘겨버리면서 얘를 그렇게 그냥 얘기하세요? 커트하라고 통증을. 비슷하네요. 이거는 이 뒤에 슬라이드는 제가 만든 거거든요. 참고로 저도 진짜로 무시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진짜로 전립선염 재발 많이 하시는 분들 오시면은 가끔씩 저한테 화내시는 분들 있어요. 당연히 화가 진료실에서 나죠. 언성 높아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도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 설명을 다 드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처음에 약도 되게 다양해요. 그럼요. 병원마다 다르고 네. 항생제 기본적으로 쓸 때 있고 알파 블로커, 네. 소염 진통제, 뭐 진경제, 아까 과민성 근육이완제, 방광 이동희님 뭐. 말씀하셨는데
배뇨에 관련된 약제, 항우울제. 그러니까 뭐 항우울제, 불안제, 경련제, 신경병성 통증,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자기장 치료, 고주파 치료, 온열 치료. 또 예전에는 전립선 마사지를 아까 계속 그 김부삼님, 시금치똥님 말씀하고 계신데 전립선 마사지를 치료 목적으로 예전엔 비뇨기과에서 많이 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요즘은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전립선에 염증이 있는데 그걸 자꾸 주기적으로 자극을 해주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개인차가 그 의사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렇죠. 의견 차이 있죠. 급성 전립선임일 때 우리가 그때는 하면 안 마사지 됩니다. 하지 않듯이 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검사 목적으로만 전립선 마사지를 하고 항문으로 손을 넣어서 하고 그 꼬추 쪽으로 액을 받아내는 거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검체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집에서 그렇게 전립선 마사지를 뭐 배우자분한테 받고 뭐 그럴 계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데 이런 치료가 있고 충분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처음 진단됐을 때는 6에서 8주를 말씀을 드려요. 보통 4주에서 12주까지인데 통상 6에서 8주 치료를 하고 약을 좀 처음에 세게 쓰다가 줄여가면서 끊는 거죠. 네. 맨 마지막에는 하루에 한두 알 정도로 길게 드리고 증상 없어지면 이제 그만 오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데 환자분이 그렇게 화를 내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얘기를 제가 자꾸 하니까 그렇죠.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은 비뇨기과 방송인데 자꾸 시민성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특히 발기, 그렇죠. 조루, 네. 성기능, 뭐 전립선 통증. 그렇죠. 근데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치료의 한계가 부닥쳐서 그렇게 설명드리는 것도 있고 실제로 또 통증외과 원장하고 얘기했을 때도 신경병성 통증은 같은 자극에 저강도 자극을 계속 겪다 보면은 역치가 높아져서 둔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예민해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근본적인 치료보다는 약을 그런데 잘 듣는 통증 약을 꾸준히 쓰거나 신경 차단술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이게 참 저도 한 7, 8년 전에 전립선염 증상을 알았었는데요. 저는 이제 회음부가 콕콕 쑤시고 불편한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괴롭고 너무 화가 나요, 화가. 그러니까 정말 말씀대로 뭐 어디 가서 진짜 뭐 주사 맞고 싶은 그 정도의 통증은 아닌데 계속 신경 쓰이는 그런 통증이 있었는데 저희 교수님께서 너도 걸렸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웃어주셨는데요. 여튼 저는 운이 좋아서 시간이 지나면서 약 좀 먹고 시간 지나서 좀 나은 케이스였는데 지금도 굉장히 단단한 의자에 좀 앉아 있으면 약간 쿡쿡 쑤시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5%에 해당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그렇게 설명 못 드리지만 가끔씩 재발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그냥 감기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겨울에 감기에 무조건 안 걸릴 거라고 자신 못하는 것처럼 전립선염도 그 길이는 몇 주에서 길면 몇 개월 단위가 될 수 있는데 잘 지내다가 컨디션 한번 난조되고 전립선염이 생기면은 또 불편하다가 근데 그 불편한 시기를 약물이든 물리치료든 아니면 생활습관 개선이든 넘기면은 다행인 거고 그 다음에 또 몇 년 잘 살다가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 편인데 그래도 불만족스럽죠. 전립선염은 한 번에 치료하는 무슨 약이 나오면 전립선염은 감기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요? 저는 보통 방광염을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여성의 방광염이요? 네. 그래서 짧게 치료하고 끝날 수 있고. 그렇죠. 감기보다 훨씬 길죠, 전립선염은. 그렇죠. 그래서 요거만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립선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많이 설명 들으셨던 내용이지만 뭐 술과 커피와 추운 날씨도 안 좋아질 수 있고 오래 앉아 있거나 밑에가 눌리거나 수면 부족, 과로, 스트레스, 심리적인 요인을 좀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네. 그리고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스스로 아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통증도 아니고 좀 얘기하긴 그런데 하루에 한 번씩 잠깐 불편할 때 있다. 그럼 그냥 무시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죠. 네. 은근히 좀 쫄리는 속옷이나 바지 입으시는 분들은 그걸 좀 느슨한 걸로 바꿨을 때 혈액순환이 잘 돼서 좀 해소되는 분도 계시고 비슷한 맥락에서 뱃살이 좀 쪄가지고 옷은 똑같은데 좀 압력이 가해지는 분들은 또 그 좀 살 빼는 것도 좀 중요하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아이고 이게 전립선염 얘기를 해버렸으니 시간이 다 하도 드릴 얘기가 많아서요. 네. 일단은 연재현 선생님은 저기 질문에 답을 좀 달아주고 계시고요. 아이고. 저는 다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정력. 정력과 성욕이 연관성이 있나요? 이거는 마치 글쎄요. 전 저런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정력은 질문이긴 도대체 한데. 뭘까요? 그러니까요. 개념 정리가 좀 어려운데 만약에 정력이라는 게 뭐 발기 잘 되고 예를 들어 오랫동안 여성을 만족시키게 관계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성욕과 관련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욕이 충분한 분들은 좀 더 그런 데 관심이 많고 좀 더 오래 하고 그런 자주 하고 정력이 무엇인가? 네, 관련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느낌이 다가오는 것이 성욕과 정력. 성욕이 많으면 정력이 높을 확률도 높겠고 정력이 세면은 그만큼 성욕이 또 폭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전립선 위에 쭉 그 질문들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서요. 스누피 167님 소변 볼 때 시원하지 않은데 전립선염이 가능성도 있죠. 잔뇨감이 오래되셨다면은 연령대에 따라서 전립선 비대증이나 다른 문제일 수도 있고 뭐 물을 많이 안 드시고 조금씩 자주 보시는 게 문제일 수도 있고요. 과민성 방광처럼. 네. 발기부전 치료법은 저희가 지난 바로 한 달 전 세션 한번 찾아보시면은 거기에 약제부터 뭐 주사 치료, 수술 치료 설명드린 게 있거든요.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창복님, 페이로니 병은 수술 외에는 치료 방법이 없나요? 뭐 일단은 고착화된 그런 딱지, 플라크 때문에 생긴 페이로니병은 수술이 당연히 금과 옥조 같은 치료이긴 하지요. 뭐 정형화되기 전에는 무슨 비타민 E라든가 어떤 그렇죠. 소염 진통제 같은 걸로 조금 그게 완전히 딱딱해지기 전에 좀 좋은 방향으로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수술이죠. 약제들이 시도가 됐었는데요. 그 아까 토코페롤 같은 비타민 E 계통도 있었고 뭐 시알리스 5ml짜리도 잠깐 쓰여지기도 했었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보이진 않고요. 페이로니가 의심되시면은 꼭 비뇨의학과 전문의랑 상담을 하셔야 돼요. 스스로는 페이로니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는 교정이 필요 없는 정상 노멀 베리에이션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휘어 있는 거고 일상생활 통증이 없거나 뭐 관계하는데 전혀 불편감이 없다면은 치료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수술을 하면은 교정은 되는데 또 부작용이 많아요. 네. 숙련된 사람이 해야 되고 저도 잘 못해요. 저는 페이로니는 항상 서울대병원을 보내드립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그 부작용에 대한 그 소심함, 네. 뒷감당 때문에 음경이 짧아질 수 있거든요. 땡기는 수술을 하면은 통증도 올 수 있고. 취급주의님 전립선 마사지 개인은 못하나요? 그리고 한진성님 전립선염 환자는 주기적으로 사정해 주는 것이 좋나요? 약간 어떻게 그거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립선 마사지 자체가 저희가 말하는 그 전립선을 자극해서 액체를 좀 빼내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면은 스스로 하기에는 조금 아니, 지난번에 자기가 갖고 온 그 그림이 있었잖아. 뭐 기구. 셀프 마사지기. 그런 기구도 있죠. 그런 기구도 그러니까 지금 있죠. 마사지를 해서 액을 받으려는 게 목적이신지 아니면은 뭔가 다른 모르겠는데 다양한 게 있겠지만 개인이 하기는 추천은 안 드리죠. 네, 처음에는 통증도 너무 심할 거고 네. 뭐 각도 안 나오고 일단 손으로 한다면요. 그래서 그게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조금이라도 전립선에 축적되어 있는 그런 염증을 좀 빼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은 아까 한진성님 그리고 말씀처럼 여기서 그 사정으로 괜찮지 않을까. 자주 오인하실 수 있는 게 전립선 마사지라는 게 항문 안으로 이 손가락 한 두 마디 정도 들어가서 전립선을 누르는 게 그 전립선 마사지고요. 어떤 남성분들은 그냥 음낭 쪽, 사타구니 쪽 어루만지고 뭐 아까 얘기했던 바깥에서 고환 마사지 같은 거를 어떤 그 마사지를 그런 거 받아본 거를 전립선 마사지라고 오인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서로 그 얘기하는 대상이 달랐고요. 회음부를 막 훑어서 누르고 아, 뭐 쓸어 올리고 이런 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그쪽에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전립선이 있겠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전립선 마사지는 보통 이제 직장을 통해서 항문에 손을 넣고 네. 직장 바로 앞에 진짜 한 3mm 안 되는 공간 앞에 전립선이 있어서 그걸 직접 촉지하면서 누르는 걸 저희는 전립선 마사지라고 하고요. 만약에 사정 통증 혹은 혈정액증 이런 게 있는 분이 아닌 전립선염 환자분이라면은 주기적으로 저는 사정하는 걸 좋다고 보는 편인데요. 그게 전립선 마사지를 뭐 대체할 수 있을 것 여기 같습니다. 딱 질문이 있어요. 모든 게 유심주님.
적절한 사정 횟수를 문의하셨네요. 아, 이렇게 스무스하게. 네. 네. 이거는 이제 전립선염 환자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긴 한데요. 주기적으로 사정하는 걸 저희도 추천을 하고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와, 너무나 많은 두통도 증상이 개선되나요? 그럴 수 있겠네요. 자, 전립선 암에 예방이 된다는 논문도 있긴 한데 아주 그게 공론화된 얘기는 아니고 이론의 여지는 있지만 이런 얘기도 있고 숙면에 도움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사정을 하게 되면 이제 폴락틴, 뭐 옥시토신 이런 분비 물질들이 그 같이 분비가 되면은 약간 나른함 뭐 이러면서 노곤함 이런 게 같이 오잖아요. 네네. 숙면을 취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역시나 언제나 과해서 좋을 건 없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피곤하고 다음날에 굉장히 일하는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뭐 사정이 그러니까 자위가 되었든 아니면 성관계가 되었든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긴 하겠죠.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어떤 또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 저기 노가다 어퍼찬님이 형님 4억 사기당하는 발기부전이 왔습니다. 올만하네요. 4억을 사기당하시다니. 네. 네? 그건 4억 때문에 발기부전 4억 때문인가요? 발기부전 때문인가요? 아, 이혼하게 생긴 게. 네, 재밌으신 분들이네요. 네. 근데 굉장히 큰일이네요. 웃을 일이 아니네요. 네. 둘 다일 것 같습니다. 젊으신 분이면은 빨리 비뇨기과 가셔서 약을 일단 처방 받아 보시죠. 발기부전에 대한 약을. 효과가 아마 좋을 겁니다. 한진성님 전립선염 환자는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1, 2회 정도 하시는 건 좋고 사정을 너무 아까 누구 매일 8시마다 사정한다는 분 있었잖아요. 8년 동안 8년 동안 매일 한 번씩. 매일 한 번씩. 그게 만약에 그렇게 오래 하시면 뭔가 정말 어떤 그 득도를 되시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쁘지 않습니다. 본인께서 그게 필요하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하실 수 있는 만큼 저희도 어떤 80대 환자분이 계신데 간혹 가다가 이제 사정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내가 괜찮냐라고 하셔서 그게 하실 수 있다는 게 참 너무 좋고 건강하고 축복이죠. 좋은 일이고 하실 수 있는 끝까지 계속 그거는 하십시오. 너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요 라고 말씀드리니까요. 근데 뭐 굳이 부정적인 효과를 얘기를 하자면은 너무 피곤하거나 그리고 자위가 너무 잦고 본인이 어떤 좋아하는 영상물이나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너무 탐닉을 하다 보면은 실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셔서 조루증이나 아니면은 뭐 그 사정 지연이 올 수가 그런 있으니까 경우 있죠. 그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만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기에 문신 뭐 해도 나쁠 건 없겠다 뭐 이런 얘기를 이건 연대근 선생님이 써주신 거죠? 근데 저는 일단은 가능하면은 좀 그 타투를 할 때 부작용, 그러니까 다른 두터운 피부와 대비해서 음경은 워낙 얇은 데다가 뭐 지방층이나 이런 게 두꺼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염증이든 그 물리적인 그 찌름이든 바로 밑에 너무 중요한 계속 이렇게 슬라이딩이 잘 미끄럽게 돼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해야 되는 그런 해면체를 싸고 있는 단단한 늘어나는 그 주머니가 바로 거기 아래에 있기 때문에 혹시 잘못하다가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튼 권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네. 저도 뭐 비슷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오늘은 뒤에 이제 또 강동우 선생님께서 성의학의 정석을 10시부터 진행을 하시니까 아이고. 지난번에 10시 반이셨는데 저희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중에 뭐 헤르페스와 곤지름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 저희가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일정을 잡아서 못다한 그 내용도 설명드리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매번 이걸 충분하게 말씀 못 드려서 너무 송구합니다. 보셨죠? 네. 그러면은 오늘도 1월 첫 방송을 저희가 마쳤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월 말에 다가올 우리 설 연휴도 다들 너무 즐겁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한 해 동안 건강하시고 특히 비뇨의학 쪽으로 이거 보신 분들 모두 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또 질문 받아서 안내 말씀드릴 거니까요. 중간에 궁금한 거는 홈페이지에 적어주시면 또 갈무리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